너무 흔들리지 말자. 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한 열흘 떨어져도 20일 오를 수도 있고.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시장 강세 전망편입니다.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유망 섹터 안에서 제가 좀 큰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 하면 뭐 당연히 네. 대한민국의 자랑 넘버원. 삼성전자 네, 네. 안 여쭤볼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유튜브에 다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가는 안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대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대체 언제 올라갈 거냐? 언제 올라갈 거야?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언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네. 지금 전반적인 환경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올해 초에 좀 갑자기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의 퀘스천 마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반도체 가격들이 정체돼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1월 달까지 쫙 올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네. 워낙 많이 오른데 사상 최대까지 올랐다가 옆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라서 이런 정체 국면을 지나고 난 뒤에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기업 둘 다 좋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는 뭐 탑 20라 그래서 12라 그래서 네.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가지고 한 섹터에 딱 하나만 잡자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정리 드린 거긴 한데 네. 얘만 좋다가 아니라 네네. 다 좋은데 네. 특히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굳이 하나만 꼽자면 이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좀 인터넷에서 이제 우리나라 양대축이죠. 네이버, 카카오. 네. 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카카오를 좀 보유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는 좀 요즘 어떤가요? 쉬었다가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네. 올해 초까지도 그렇게 지지부진했어요. 거의 4개월, 5개월 가까이 흘러내리고 뭐 옆으로 기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액면 분할 때문이기도 이도 했죠.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저는 앞으로 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자회사들 상장 이슈로 인해서 분산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적정한 가치를 재평가받는다면 카카오 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회사까지 잘 된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 기업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목표 주가 60만 적혀 있는 건 이전 자료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전 수치. 지금은 약 한 달 전에 나왔던 네. 자료 기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좋아진다면 목표 주가든 기업이익이든 상향 조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레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업종 다 좋은데 다만 게임 업체는 조금 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좋다. 왜요? 게임 업체들은 신작 출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게임 업체들이 확 좋아졌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집에서 굉장히 많이 그쵸, 했던 거죠. 언택트. 네. 근데 인터넷, 그러니까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떨어지겠죠. 그렇으나 그래서 그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인터넷하고 다르게 보냐? 인터넷이 좋다면 왜 얘는 안 좋아? 인터넷은 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미국인들 중에 인터넷 쇼핑, 스마트폰 쇼핑을 해본 사람은 비율이 한 50% 조금 넘었어요. 근데 5월 달 돼서 똑같은 설문을 했더니 94%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이용해 본 사람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매일매일 택배가 옵니다. 매일매일. 저도 매일 옵니다. 야채부터 뭐 하다못해 애기 장난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뭐 화장지까지 택배가. 옛날에는 화장지 사러 저는 마트 갔었거든요. 야채 사러 마트 갔었고. 저도 물 사러 마트 갔는데 물 사러- 이제는 주문, 쿠팡.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활이 변했다는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꼭 집에 있어야지 주문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놓고 가니까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성장에 가속화된 것들,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줬던 것들의 모멘텀을 약하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차별해서 본다면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을 조금은 어느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인터넷 업종이라고 다르게 봐야 생각합니다. 되겠네요. 네, 좀 다르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자동차에서는 현대차는 좀 뭐 둘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규모의 경제라든지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의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 1등 기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 보니까 2000제에서는 삼성 SDI나 LG 화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이 중에서는 좀 서열이 좀 낮죠. 낮다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소속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 2차전지 공장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봤을 때 지금 언급된 기업이 좀 순위는 낮을 수 있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쳐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2차전지 쪽에서 1위 하는 기업은 분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LG야. 네, 그래서 그 분할 이슈에 대해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요. 뭐 매매 전략이 있다라고 저희 2차전지 하는 친구가 말을 하는데 그러느니 이쪽이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SDI가 아닌 거죠? SDI는 아직까지 2차전지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IT 하드웨어 쪽, 부품 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SDI가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데 그 비중이 뭐 글로벌 탑5 안에 들긴 하는데 그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SDI보다는 저희는 SK이노베이션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우주 항공 섹터 굉장히 핫하죠. 엄청 핫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얘를 꼽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고 저희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질 때마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또 은행주들이 약간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엄청 뜨겁죠. 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뭐 항상 탑 티어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은행주는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조심하자. 막 따라가서 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더 오를 수 있느냐, 더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재밌는 현상이 요즘 벌어지고 있죠. 뭐 조금만 옆으로 비껴 나가 본다면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7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지금 1.5%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채권 금리가 결정되는 것도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매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도 금융 시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물가, 통화 정책, 사람들의 심리, 수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금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1분기 때부터 금리가 쫙 올라왔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21페이지인데 맨 오른쪽 요 2021년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나요? 안 올랐어요. 요번에 한번 쫙 올랐는데 채권 금리는 작년 6월부터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물가는 거의 플랫한 상황인데 금리는 쉬지 않게 올랐죠. 첫 번째로는 물가가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걱정 기대 그리고 통화정책이 흔들리면 어떡해? 그리고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어. 특히 올해 1, 3기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미국 쪽 바이든 행정부에서 1.9조 달러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면은 채권 발행이 많아질 거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거야.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금리는 오를 거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랐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알고 보니까 연준이 채권 물량을 잘 소화해주고 있어요. 잘 사주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 부담이 크지 않네. 그리고 연준은 계속적으로 긴축은 아주 먼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그렇게 긴축적으로 가진 않네. 라고 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09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그랬어요. 2009년 당시엔 재밌게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금리는 올랐어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결국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연준은 이제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멀지 않은 시점으로 긴축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확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보시죠. 2010년, 11년은 어땠나요? 물가는 레벨을 쫙쫙 올렸습니다.
채권금리는 더 고점을 못 노리고 고점 밑에서 떨어졌죠. 자, 2015년에도 비슷했습니다. 2015년에도 CPI가 제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금리는 먼저 움직였어요. 그런 다음에 물가가 쫙쫙 올라갔는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채권금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 가지 물가, 통화정책, 수급, 심리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화정책이라든지 수급 불안을 먼저 반영을 했다면 채권금리가 올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급등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은행주를 좋긴 한데 뭐 매매하면서 더 상승할 여력은 있긴 한데 여기서 따라가서 사야 되나? 저는 그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앤홀드는 아닌 네네. 아닌 거죠. 자, 통신에서 KT는요? 뭐 그쪽은 뭐 단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성장주 편중돼 있는 현상이 있어서 KT를 본다면 좀 안정성까지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음식료 작년 사실 언택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하게 됐죠. 네. CJ 제일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지금도 좋죠. 그리고 네.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원자재 물가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도 조금씩 올리게 된다면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이 또한 KT랑 마찬가지로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에서 CJ 대한통운. 이쪽은 뭐 저희가 롱텀하게 보느냐 마냐의 문제긴 한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눌려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안정성, 그러니까 택배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로 억눌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뉴 스토리라고 하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2차 전지, 우주항공은 바이앤홀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상승, 비정상이 정상화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PA 원상 복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구분을 조금 더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은 좀 어떨까요? 요즘 너무 핫하죠. 지금 중국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중국에서 화장품 수입이 거의 전체 품목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소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중국 수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경기 부진이 정상화되게 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까지도. 유통에서는 신세계. 뭐 요즘 잘 되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많은 분들이 마트나 우리 주변 동네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힘든데 얘가 잘 되는 게 맞냐. 백화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백화점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게 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회복에 있어서의 차별화, 네. 그리고 소득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은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다. 너무 얘는 이런데 왜 얘는 이러나라고 하기보다는 앞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우리가 힘든 쪽을 보는 만큼 이쪽을 어떻게 살려갈지 같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얘는 이런데 쟤는 나빠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투자를 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도 좋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힘든 쪽을 같이 가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바꿔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동종업계 사실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도 있잖아요. 다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조금 더 좋게 보시는? 이쪽은 이제 시내 면세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업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 하나만 포인트가 맞춰진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완화되고 진정됨으로 인해서 소비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정상화가 더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건설, 현대건설. 요즘 이 종목도 요즘 너무 핫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섹텐리스트가 좀 목표 주가로 오늘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건설업황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선거 이슈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에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했다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눌릴 때까지 눌렸던 건설업황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쳐다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시장 전망 수치라든가 뭐 종목이라든가 유망 업종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게 대체적으로 근데 좀 맞는 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는 과거 백데이터를 봤을 때 백데이터를 봤을 때요.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코스피 전망, 연간 전망을 냈을 때, 네. 그때 바로 사셨다면 아직까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올해 1월 달에 막 올라갈 때 따라서 사신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제가 뭐 2월, 3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시면 좋습니다, 사시면 좋습니다 했을 때 샀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손실은 아닐 텐데, 또 3220 갔을 때 따라잡으셨던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좋으니까 언제든지 수익이 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종목들,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을 한번 리스트에 두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많이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좀 긴 호흡, 그러니까 오늘 내일보다는 한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보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있다, 좀 수익으로 다가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섹터 전략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봤는데 완전 망가지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신 섹터가 인터넷, 인체전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인데 이 중에서 팀장님이 개인적인 가장 최애 섹터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근데 최근 사실 코스닥도 네. 1000스닥을 돌파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소형주 강세 엄청나게 외상하는 세죠.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팀장님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쪽이 맞을 수 있겠죠. 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맞고 저쪽이 틀려라고 하진 않아요. 절대.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뷰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도 다른 목소리, 다른 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틀릴 수 있고 저쪽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맞고 저쪽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주장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나 수급 환경이나 환율 시장의 여건들이 지금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는 점차 대형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장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만 제가 오늘 자료를 쓰긴 했는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 10개 종목, 10개 종목들이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작년 2월, 작년 2분기, 2020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2분기 때 굉장히 좋았다가 3분기 때 좀 흘러내렸다가 작년 4분기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1분기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1분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요.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고 인터넷, 2차전지 이런 업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불안감들은 매수할 기회다. 지금의 상대적 부진은 매수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그런 그림들을 놓고 본다면 하다못해 올해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코스피 대형주가 좀 승률이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좋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게 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신다면 지금 좋아지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이 지금은 힘들고 부진하더라도 얘네들을 조금 잘 모아나간다면 빵!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질문 드리기 전에 사실 뭐 다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분들도 이랑 조금 다른 의견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틀렸다는 아닌 거죠. 각자의 포인트가 좀 다른 맞습니다. 건데 다른 거죠. 팀장님은 어떤 변수에 있어서 좀 다르게 보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저는 일단은 크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4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 바탕이 도화지가 얼만큼 돼 있냐.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붓이 있냐. 좀 황당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큰 도화지라고 한다면 유동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정책이든 펀더멘탈이든 상승을 할 수 있는, 코스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도구가 있느냐. 저는 그 그림에 있어서 작년 4월 달에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화지가 펼쳐졌다. 유동성. 유동성이 내가 살아생전 보지 못했던 크기 도화지가 펼쳐졌는데 네. 여기에다가 연필, 붓, 색연필, 물감 이런 것들이 막 갖춰지고 있다. 자, 마음대로 펼쳐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자,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금리에, 미중 갈등에, 뭐 코로나19 재확산에, 이런 것들을 똑같은,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림에 있어서 똑같은 무게감으로 놓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그림에서 이 변수들이 이걸 꺾어버리거나 부러뜨릴 수 있을까에 대해만 저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얘가 워낙 세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걸 부러뜨릴 만한 변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러뜨리지 못해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변수만 있을 때 좀 조심하자. 여기 지금은 따라갈 때가 아니라 좀 조정받을 때 살 때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지, 시장이 꺾였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고,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시장을 부러뜨릴 만한 변수들을 저 멀리 이렇게 던져놓고는 있어요. 미중 갈등, 법인세 인상, 그리고 뭐 최근 증세 이슈, 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닥칠 불안감들은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담들이 지금 반영될 거냐, 3개월 뒤에 반영될 거냐, 6개월 뒤에 반영될 거냐, 이 타이밍을 좀 이렇게 해본다면 저는 아마 아무리 못해도 6개월 내에 뭔가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변수들을 제 기준에서 좀 무게감을 좀 달리 가져간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미중 갈등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놓고 본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전 미중 갈등이 지금은 정치, 사회, 문화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영향에 이렇게 무게감을 줄 정도는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저 뒤로 밀어버린 거고요. 그런 차이점에 있는 거지, 뭐, 누가 다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이 변수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이 변수로 인해서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시장은 상승하고 어떤 때는 시장은 하락합니다. 코로나19 당시에 경제 지표가 쇼크가 나왔는데 시장은 폭등을 했어요. 왜? 경기 부양책이 더 세게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시장이 어느 위치인가? 그러면 시장이 어떤 해석을 할까? 시장의 심리는 뭘까? 라는 부분들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대신증권에 입사하면서 이번 분한테 질문을 받은 것도, 이경민 씨는 시장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전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심리에 따라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한다. 네.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 판단 정확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생각해야 될 게 시장에서는 이 판단과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네. 경제지표가 좋으니까 좋아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할까. 근데 제 지금까지 결론은 펀더멘털도 좋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과 개의 사이 가치, 시장은 심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경기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김작가 TV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뭐 투자 심리 관련된 조언 한 가지 있다면. 너무 흔들리지 말자. 네. 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도 내일 떨어질 수 있고요. 한 열흘 떨어져도 20일 오를 수도 있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도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실 수 있고 또 많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실 텐데요. 지금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들 꼭 저가 아니라 본인 스타일하고 맞는 전문가들을 잘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오른다고 이 사람은 떨어진다고 뭐 얘는 폭락이라고 얘는 폭등이라고 그러고 뭐 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안 서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기서도 옥석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석가리를 해서 나의 투자 성향과 맞는 애널리스트를 찾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매치가 잘 되고 내 투자 성향과 잘 맞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의 행적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좀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투자에 정도는 없습니다. 네. 정답도 없고 다만 그 안에서 확률을 조금씩 높이려고 하는 거죠. 50대 50 싸움에서 52대 48 그리고 뭐 60대 40, 70대 30으로 한다면 이 확률이 1% 엇갈리는 것만으로도 내 수익률은 굉장히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낮다 안 낮다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시겠지만 내가 확률적으로 높아가고 있는가 높여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보신다면 공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시면서 그 안에서 선별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투자 확률, 투자의 성공할 확률을 높여가고 있는가를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신다면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수익을 얻는 것은 부차적이고 내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전략이 한 진일보, 진이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님과 영상 촬영은 이제 처음인데 뭐 팀장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팀장님이 이제 어쨌든 강세 전망하시는 거잖아요. 네, 강세 강세입니다. 전망에 맞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네. 제가 원래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그게 참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기도 하는 부분인데 네. 제일 많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세게 말하니? 아니 한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시나리오 분석은 잘 안 합니다. 하더라도 저는 확률로 보여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확률은 여기가 60%, 얘는 10%, 얘는 20%뭐 이럽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전망과 전혀 다른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도 바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 4월 달에 저는 2018년에도 강세뷰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2017년 말에 2018년 전망하면서 근데 2018년 3월 말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저는 4월 전망을 하면서 시장뷰를 꺾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니까 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경민 팀장이 말했던 거랑 다르게 방향이 가잖아. 얘 좀 불러와봐. 그러면은 출연해서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이경민 팀장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만날 훼손님은 이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